일론 머스크는 뭐 트럼프 대선 시기부터 2조 달러의 연방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일단은 발표를 했고요. 근데 이런 금액에 대해서 과연 어떤 복지에 대한 예산을 크게 건들지 않으면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것인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인물을 하나 꼽아보라면 누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미국에서의 트럼프, 그리고 또 한 명을 더 꼽아보자면 바로 스페이스X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옆에서 보기에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공동 정권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 나올 정도니까요. 그 중에서 오늘 기업가이자 이제는 일부 기업가 마인드로 행정가로 진입을 하게 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와 닷지라는 책을 쓰신 이재훈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본인 소개를 한번 먼저 좀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훈이라고 하고요. 지금 브런치라는 플랫폼 통해 가지고 한 21년도부터 해서 한 4년째 지금 이제 브런치에 글을 좀 쓰고 있고요. 기술이나 이제 세상의 변화에 대한 조금 글들을 쓰다가 좋은 기회로 이제 시크릿 하우스 출판사가 좀 연이 닿아가지고 트럼프 2기 대선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많은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그 활동의 중심에는 이제 정부 효율부라고 하는 도지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늘 재밌게 좀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가장 최근 뉴스로는 정말 깜짝 놀랄만한 뉴스인데 뭐 교육부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방부 예산도 어마무시하게 깎겠다. 그리고 또 뭐 미국의 여러 부서들 중에 뭐랄까 미국 원조하는 그 부서는 아예 다 거의 다 없애버리겠다. 뭐 이렇게까지 예산을 다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황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아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2기가 이제 25년도 1월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부터 일론 머스크도 이제 도지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일론 머스크는 원래 그 트위터 X 계정을 통해서도 많은 이제 스피치들을 하면서 이제 정치적인 발언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지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와 IRS, 그러니까 국세청이죠. 이쪽을 통해서 이제 연방의 지출이나 세입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총무부를 통해서도 정부 자산, 건물들에 대한 조금 예산들, 그리고 연방 계약이나 자금 운영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국제개발처죠. USAID나 교육부에 대해서도 일론이 이제 예산 낭비라면서 연일 공격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국방부와 관련해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일론이 앞서서 이제 X를 통해서 F-35와 같은 전투기보다는 드론이 오히려 더 유용한 시대가 될 거라면서 일격을 가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이 도지라는 프로젝트는 올해 1월 말부터 기존의 백악관 디지털 서비스 조직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일단 출범을 했고요. 이 조직은 지난 10년간 정부의 IT 시스템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활동을 해왔고 미국 디지털 서비스 USDS라는 명칭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2014년에 이제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이제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의료보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창설이 됐습니다. 근데 이 조직이 이제 미국의 도지 서비스로 이제 개명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행보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는 연방 관료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로드맵을 확보하고 각 부처의 기술 역량을 이제 평가를 해서 개혁할 부분을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이나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교육부와 국방부를 주요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을 하면서 정부 효율부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에게 해당 부처의 점검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이제 밝혔고 지금 활동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예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수십억 달러의 사기와 남용이 이제 발견될 거라면서 이런 낭비를 제거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페이스X나 이제 스타링크 통해서 국방부와의 계약 관계도 가지고 있어서 이해 충돌에 대한 우려도 조금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 개발처 USAID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간판을 떼야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공무원 수천 명이 이제 유급 행정 이제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출근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단은 법원의 제동으로 잠시는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연방 정부의 예산이나 인력 감축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전 부처와 영역을 가리지 않고 계속 이제 지금 평가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국가 예산 절감 목표가 얼마냐? 2조 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23년도 기준으로 미국 예산이 대략 한 6조쯤 되잖아요. 맞습니다. 30%도 아니고 33%예요. 맞습니다. 이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이 정부 효율부가 이제 일단 시한이 있습니다. 활동하는 시한이 2026년 7월 4일까지고요. 요때가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뭐 트럼프 대선 시기부터 2조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겠다 말씀하신 대로 한 30% 이상이죠. 그 정도의 연방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일단은 발표를 했고요. 근데 이런 금액에 대해서 과연 어떤 복지에 대한 예산을 크게 건들지 않으면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것인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선 기간에 필수적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을 깎지 않겠다고 공표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런 것들이 어느 선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왜냐면은 이런 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지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2024년도에 연방 예산이었던 6조 7,500억 달러에서 이제 30%인 2조 달러를 삭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현재 2025년에 미국 연방정부 예산은 7조 3천억 달러로 2024년도보다 4천억 달러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에도 연방정부 예산이 5조 달러에서 8조 달러 수준으로 급증한 적이 잠깐 있었는데, 요건 이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책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2기 행정부에서는 사회보장이나 메디케어, 그러니까 노인 의료보험이죠. 요거에 대한 예산 삭감은 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 연방 정부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건들지 않고 2조 달러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방 인력 감축에 대한 것도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례로 이제 트위터를 인수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빠르게 이제 하드코어 팀을 움직이면서 인력의 80%를 줄인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약간 자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도지도 연방 공무원들의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평가에는 AI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의 IT 시스템 혁신, 이거는 이제 AI 기술을 통한 자동화를 통해서 인력이 필요 없게끔 만들겠다라는 구상인데, 이거는 앞서서 테슬라가 이제 공장을 만들고 대량 생산을 할 때도 로봇 자동화를 통해서 이제 그 대량 생산을 조금 더 빨리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들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펼쳤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이제 조금 적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계약이나 이제 규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뭐 수백억 달러 규모의 연방 계약이 이제 취소될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이제 오바마 정부나 이제 바이든 정부 때 많이 했던 것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대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이걸 이제 DEI라고 부르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이제 줄일 거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의 어떤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는 일부 이제 제약이 좀 가해질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트럼프하고 죽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최근에 발언한 바에는 총이 내 귀를 스쳐갔을 때 내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을 때 나의 마음은 바뀌었다. 뭐 이러면서 완전히 신심이 돈독한 사람이 되면서 특별히 이 다양성에서 성다양성 뭐 이런 쪽은 거의 뭐 반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교육부 예산 깎이는 것도 상당 부분 이쪽 부분에서는 거의 뭐 완전히 이쪽 예산 전멸을 할 것 같고, 맞습니다. 예, 그럼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 분명히 뭐 예산 감축은 상당 부분 분명히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엄청나게 컸나요? 미국에서? 그런 궁금증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교육부 예산이 이제 뭐 극적으로 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일론의 이 계획 자체가 모든 부처에 있는 예산 자체를 차례대로 검토를 하는데 가장 필요 없는 것부터 없애기 시작하겠다라는 게 이제 주된 논리인 것 같고요. 예. 공공의 이제 교육 서비스 제공은 기본적인 사회 복지나 이제 정부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것이 이제 일론과 트럼프의 판단에서는 불필요한 낭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공 교육에서 제공하고 있는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들이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보수의 가치라든가 네네. 혹은 이제 가족 뭐 종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들을 굉장히 좀 훼손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벌써 이제 한 10억 달러 정도 좀 줄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진도 혹시 최근 진도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단계에서는 예산을 뭐 이렇게 얼마 깎았다 이렇게 뭐 이제 데일리로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전반적인 그 삭감에 대한 로드맵을 짜기 위해서 재무부라든가 이제 국가의 핵심적인 어떤 세입 세출 요런 데이터들을 이제 모으면서 네. 과연 어디부터 손을 대서 가장 이제 크게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여러 정부 부처의 주요 핵심적인 데이터들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지금 좀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제개발처죠. 네. 그쪽에서 일론 머스크가 찾아가서 좀 분석 좀 하려고 했더니 문을 안 열어줬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인력 중에 한 80% 이상이 지금 발령이 난 거죠. 일종의 이제 맞습니다. 대기 발령이 난 맞습니다. 거죠. 대기 발령이 난 상태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도 조금 잠시 제동을 건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 기업하고 다른 게 그렇게 하고 싶어도 법원 그 공무원을 사용할 때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 테니까 이 법원과 계속 다툼이 있을 가능성은 맞습니다. 상당히 있을 것 같죠.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연방 이제 공무원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제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인력 감축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서 이제 트위터 같은 기업에서 이 인력을 이제 줄이는 것과 예. 공공 이제 정부 조직에서 이 인력을 줄이는 건 또 이제 어떤 법적인 이제 분쟁 이런 것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좀 루즈하게 편성되었던 부분들은 정말 깜짝 놀라면서 리모델링 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이제 기업 투자 공부를 해보면 기업의 어떤 지표 중에 핵심 지표를 뭘로 보냐면 ROE라는 걸 보거든요. 근데 이 ROE를 따져보면 자본 효율성이에요. 자본을 어떻게 허투루 안 쓰고 제대로 쓰느냐. 우리는 저희 기업 볼 때 그걸 가장 중요하게 보긴 하는데 국가 단위에서 그렇다면 이 다지는 미국 경쟁력에 있어서도 의미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제3자로서 편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당사자들은 지금 난리가 났긴 했을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정확한 부분인데요. 이제 일론과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금 중국과의 경쟁에서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한 상황이고 미국이 예전처럼 초강대국으로서 뭐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할 그런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에 예를 들면은 뭐 EU의 이제 나토를 통해서 국방비를 지출하는 거라든가 네.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외부로 돈이 나가는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으로 봤을 때도 사회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정부의 이제 과대하게 이제 비대해진 조직을 지적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꼭 필요한 일에 이만큼의 인력과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해서 이 정도의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목록화가 전혀 안 돼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진단을 내려본 적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도지라는 이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지금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에서 어떻게 이 자본 효율성이나 이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했는지를 좀 알면 일론 머스크의 향후 활동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일론의 사업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생산성과 이제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좀 수직적으로 이제 좀 통합을 해서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한 부분, 그리고 어떤 이제 엔지니어링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공정에 대한 혁신을 한 부분, 그리고 이제 빠르게 반복 실험을 하고 실패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얻는, 네. 그래서 그 에러를 이제 고쳐 나가겠다, 이런 방식. 그리고 비용 절감에 굉장히 이제 집착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나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이제 방법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수직 통합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뭐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지만 부품의 뭐 대부분은 이제 뭐 이제 싸게 이제 조달을 해오지만은 네.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하드웨어의 어떤 조립단에 있어서는 내재적으로 모두 이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델 3랑 Y S의 부품들이 서로 상호 호환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래서 차를 분해해 보면은 모델 3인데 모델 S에 원래 들어가는 뭐 이제 그런 모델명이 부품의 모델명이 이제 써 있다든가, 그리고 엔지니어링적으로도 기가 캐스팅이라는 걸 통해서 이 차체에 원래 이제 쇠판을 이제 차례로 이제 용접해서 이렇게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차량 외부를 한 번에 찍어서 이제 하는 방식으로 이제 생산 속도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재료의 이제 효율, 그리고 뭐 이제 노동력의 투입, 이런 거를 이제 되게 줄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혁신을 이뤘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재사용 가능한 이제 로켓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통해서 기존에 나사에서 발사했던 로켓의 비용에 비해서 10% 수준으로 이제 발사 비용을 줄였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비용 절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활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센트 단위로 이 자동차는 이제 대량으로 부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트위터 인수나 지금 현재 운영 단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인력 삭감을 통해서 어떤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나 AI 같은 경우에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FSD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자신들이 내재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한 전용 AI 칩인 D1 칩과 그리고 도조 컴퓨터까지 갖춰서 그런 컴퓨테이션에 대한 영역까지 본인들이 소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이 덧지 활동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거를 보자면 저는 이 스페이스X와 연관된 게 가장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이제 보잉 같은 회사가 그 나사로부터 수주를 받으면 수주를 받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시간을 지연시키는 게 본인들한테 하나도 불리하지 않았던 맞습니다. 그런 계약 구조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좋은 포인트인데요. 그 기존의 이제 일론과 스페이스X의 관점에서 기존 이제 우주 산업의 문제가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계약 방식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사가 이제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과 어떤 우주 발사에 대한 탐사에 대한 계약을 하고 나면은 개발 공정이 늦어지더라도 그 비용을 다 보전해주는 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근데 스페이스X는 나사랑 계약을 할 때 일정 금액과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그 공기가 지연되거나 뭔가 발사가 이제 잘 안 되더라도 그 비용에 대한 거를 넘지 않도록, 처음에 정한 거에서 넘지 않도록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나사 입장에서도 예산을 잘 이제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어떤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우주 산업에서 그렇게 이제 방만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기가 지연돼도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 보잉이나 이제 로키드 마틴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사실 스페이스X가 그 등장하기 전에는 그걸 길게 끌어서 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닌 것이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갑자기 경쟁자가 등장하니까 이제 사실은 보잉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난감해진 상황이고, 맞습니다.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이게 맞습니다. 조직 구조가 그 뭐랄까 스페이스X처럼 이렇게 신설 기업의 어떤 신축성? 맞습니다. 예. 역동적인 그런 게 있죠. 좀 없습니다. 그 느끼시고 계시는 스페이스X 안에서 이 어떤 그 말씀하신 역동성이나 신축성은 어떤 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스페이스X의 가장 큰 경쟁력은 인재입니다. 네. 그래서 2021년도에 미국의 이제 공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너 이제 졸업한 다음에 취업 어디 하고 싶냐는 이제 질문을 했을 때 1위가 스페이스X였고요. 2위가 테슬라였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엔지니어링을 가장 잘하는 친구들이 모이는 곳이 스페이스X고 우주에 대한 어떤 열정도 굉장히 강하고요. 일론 머스크 스타일 자체가 하드코어로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굉장히 이제 하시하게 이제 가혹하게 이제 조금 몰아붙이는 거를 이제 즐기고 또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성과를 얻어내는 약간 그런 스타일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이제 보잉이나 어떤 로키드 마틴의 방식은 일론이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한가한 혹은 이제 약간 좀 공무원처럼 좀 이렇게 느리게 일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여졌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론의 이제 이 재사용 가능한 로켓이라는 이 구상 자체도 기존 업계에서는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의 이론적인 구상은 예전에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 하면서 우주 개발을 하면서 이제 구상으로는 있었지만 아무도 그거를 채택하려고 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일론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비용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이제 재사용 로켓이라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 어떤 특히 그 자동차 로드스타? 네, 로드스타. 예, 로드스타에서도 드러나지만은 목적을 가지는데 뭐랄까 그 목적을 향해서 세세한 준비라기보다 좀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 변동성이 너무 커서 밑에 사람들 굉장히 많이 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스페이스X도 그런 일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맞습니다. 훌륭하고 정말 충실했던 엔지니어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일 같이 못하겠다고 맞습니다. 떠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월터 아이작슨의 일론 머스크 평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잘 나오는데요. 옛날에 이제 스티브 잡스도 이제 애플에서 같이 일했던 직원들의 증언을 보면은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전을 제시하는 점에서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같이 일하기 힘들다. 굉장히 이제 변덕이 심하고 이 까다로운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라는 이제 얘기도 있고요. 일론도 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보다 이런 뭐랄까요 그 변동성이나 어떤 즉흥성 이런 게 훨씬 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트위터 인수 때라든가 아니면은 뭐 트위터 인수 자체도 사실 즉흥적이었고 나중에는 그렇게 많은 한 63조 원 정도의 금액을 주고 이 트위터를 산 게 약간 후회된다고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후회해서 인수 안 하려고 그래서 법원이 맞습니다. 땅땅 찍어가지고 빨리 인수하라고 맞습니다. 좀 강제된 측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나 이제 스페이스X 관련해서도 본인이 물리학적으로 이제 근본적인 이제 뭐랄까요 근원으로 이제 파고드는 걸 좀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링적으로.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때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안 된다고 하면은 다음 회의 때는 못 들어오고 어느새 잘려 있고 뭐 이런 경우도 허다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스타쉽을 한 번씩 이렇게 지금 7번의 실험 발사를 했는데 그래서 6차 실험을 하고 7차 실험으로 갈 때 굉장히 기간이 짧거든요. 한 뭐 2-3달 요 정도의 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한 1000개 넘는 에러를 수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이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그 개발자분들이나 이제 그 안에 이제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혹사를 당했을 거라고 이제 좀 보여지는 대목이고요. 일론 자신도 밤낮 없이 좀 일하는 스타일이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 모델 3 이제 양산이 어려웠을 때 그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 베이 에리어에 이제 프리몬트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숙식하면서 침낭에서 자고 뭐 하루에 막 120시간 이상 일하면서 일주일에? 예, 일주일에. 그래서 이제 현장의 엔지니어들과 계속 라인 돌면서 문제 같이 해결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일선에서는 이런 리더십이 강하게 발휘가 돼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좋다. 바로 개선이 되니까. 그런 이제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너무 몰아붙이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좀 장단점이 이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스페이스X는
다른 데 갈 회사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갈 데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쪽 좋아하는 천재들이 거기에 더 많이 붙어 있는 맞습니다.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맞습니다. 들어요. 그 맞는 말씀이신 게 제프 베조스 입장에서는 좀 배 아플 수가 있는 게 네. 스페이스 X보다 조금 먼저 창업한 게 이제 블루 오리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좀 친했던 시절에는 이제 초창기에는 일론이랑 제프 베조스랑 식사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우주 탐험 관련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조언도 일론이 당시에 많이 듣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준 차이가 굉장히 커져 버렸잖아요. 네. 어느 정도 납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팔콘 9과 스타쉽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일론은 이제 대형 로켓이나 이쪽으로 이제 스페이스X가 가고 있는 것처럼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글렌 로켓이라는 새로운 로켓을 실험하고는 있지만 네. 이것이 이제 스페이스X만큼 이제 조금 신뢰성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얻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고 네. 그 실험 발사 횟수도 굉장히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시작한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 오리진이 좀 이제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된 어떤 사업은 한 지상으로부터 100km까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80에서 100km 정도 지상에서 이제 고도가 됐을 때 우주의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 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잠시 가서 무중력을 한 15분 정도 체험하고 내려오는 이제 로켓. 요 정도 이제 우주 관광 정도라고 이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부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금 소수 이제 모집을 해서 본인이 이제 처음에 또 탑승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식의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일론은 이미 뭐 이제 저궤도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지상으로부터 한 300에서 500km 정도 되는 이제 지역을 이제 의미하는데 지구 저궤도에 이미 뭐 6,000개에서 7,000개 이상의 스타링크 위성을 이제 쏘아 올렸고 뭐 이제 스타쉽 또 7번이나 이제 실험 발사를 했지만은 팔콘 9 같은 경우에도 뭐 수백 번 이상 이미 좀 활용이 됐고 네. 재사용된 로켓들의 그 수도 훨씬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격차가 벌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그 우리가 이제 머스크가 어떤 그 기업 활동을 하면서 그 어떻게 효율성을 끌어냈고 그것을 이제 정부에 이게 대입을 시키려고 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거 하는 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할지 그리고 어떤 게 문제가 될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런 사실 그 도지라고 하는 거는 그 저희가 정부 효율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은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그 정부 조직법이라는 게 있어서 연방 정부의 조직을 새로 추가하려면은 상하원의 이제 그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아무리 이제 지금 트럼프 2기 때 뭐 공화당이 이제 과반 이상을 하고 있다고 해도요. 근데 이제 트럼프와 일론은 이 도지 프로젝트를 좀 빠르게 진척시켜서 성과를 보여주는 게 목표다 보니까 약간 그 대통령 직속 기구처럼 별도의 이제 기구로서 좀 운영을 하고 있고 일론의 지위 자체도 좀 외부에 좀 자문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론에 하고 있는 이런 정부위원회의 성격, 그러니까 정부 예산과 이제 규제를 조금 효율화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시도가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80년대 레이건 정부 시절이라든가 90년대 클린턴 시절 그리고 뭐 최근에는 2010년대 오바마 행정부 때도 뭐 AI나 금융에 대한 규제를 시도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든 1기 그리고 트럼프 1기 때도 규제를 없애겠다. 바이든은 이제 AI나 어떤 이런 기술들에 대한 규제를 좀 많이 하겠다. 이런 이제 기조를 보였던 적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그간 성공을 크게 하지는 사실 못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에릭 슈미츠라고 해서 이제 그 구글의 전 CEO죠. 그분이 이제 트럼프 시기 그리고 이제 오바마 정부 시기
이제 국방부를 이제 개혁하기 위한, 그러니까 국방부의 좀 디지털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조금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이제 좀 위원장을 이제 맡았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2024년도 이제 하반기에 스탠포드에서 이제 비공개인 줄 알고 이제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좀 그런 에릭 슈미츠의 좀 진솔한 이야기가 조금 이제 세상에 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잠시. 그래서 그때 경험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이런 거를 하려고 했지만은 어떤 국방부도 워낙 큰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의 어떤 이제 관료주의적인 어떤 문화라든가 좀 변화를 두려워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나 AI 기술 같은 부분들이 전쟁이나 이런 좀 폭력적인 어떤 그런 것에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실리콘밸리 이제 개발자들, 구글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의 개발자들이 조금 이제 반대한 부분이 이제 접목돼서 잘 안 됐었다라고 이제 자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이제 도지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뭐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 공무원을 자른다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니고, 연방 그 공무원 노조의 힘도 미국 전역에 있는 노조 중에서 가장 센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적인 이제 소송이라든가 이런 거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정부의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결국에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삼권 분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행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의회라든가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견제와 감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와 이제 언론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도지의 활동이 워낙 소수의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일론과 예전에 합을 맞춰본 사람들을 소수 정예팀으로 이제 움직이고 굉장히 이제 신속하고 비밀스럽게 움직이는데, 이 활동들이 대부분 AI 기술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는 거다 보니 이제 언론과 뭐 이제 이제 그 입법부, 사법부, 그다음에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이런 관련된 이제 도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것에 대한 근거나 어떤 백데이터들을 모으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소송전이 벌어지더라도 이런 것들을 어떤 법 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판단해야 될지도 사실 되게 모호한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지리한 좀 법정 공방이라든가 어떤 여론의 좀 양분화 뭐 이런 것들이 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미 그 여론 관련해서 아주 재미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테슬라에 대한 선호도, 네. 공화당 그 지지자들의 테슬라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왔고,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상 테슬라의 초기 자리 잡는 데는 민주당 지지자들과 특별히 캘리포니아 쪽에서의 그 뭐랄까 뭐 테크 엔지니어들의, 그다음 테크와 환경을 중요시하는 그 사람들의,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가장 그 미국에서 자유주의적이고 좌파적인 사람들의 지원에 의해서 테슬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맞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우리를 배신했다라는 느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도요타의 프리우스와 같은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처음에 이제 뭐 97년도 요즘에 나왔을 때도 미국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했었거든요. 데이터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나 어떤 진보적인 가치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들, 그리고 이제 소비 여력이 조금 강한 이제 요런 이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구매가 많이 됐었는데, 테슬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죠. 초기에. 근데 지금은 이제 일론이 이제 일론도 예전에는 민주당 지지를 이제 성향을 가졌던 적이 잠시나마 있었는데, 지금은 본인의 이제 전략적인 판단,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에 훨씬 이득이 된다는 어떤 판단이 있어서 이제 트럼프에 좀 더 이제 친밀하게 이제 지금 좀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이 또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한테 또 선호를 받는 특이한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이게 이제 계산이 안 나오는 대목이긴 한데, 그 대목에서 하나 이제 테슬라와 관련해서 조금 약간 우려 또는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에서와 유럽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왜냐면은 미국도 전기차를 많이 팔고, 테슬라는 뭐 미국에서 많이 팔긴 하지만 전기차 최대 시장은 유럽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신흥시장 중에서는 가장 큰 시장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서 사람들의 선호도가 기술적 진보로 이 선호도가 꺾이는 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하나 있어요.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은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테슬라 이제 주식이 이제 굉장히 상당히 큰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변동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간에서 이제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테슬라가 주식이 떨어지면은 전기차로서 밸류에이션을 받은 거고 테슬라가 주식이 오르거나 시가총액이 높게 평가받는 거는 미래 산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옵티머스와 같은 로봇이라든가 뭐 AI에 대한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반영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 삼아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네. 그 양단의 좀 사이에 좀 서 있는 좀 상황이고 2025년에 그런 것에 하나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기대 사항과 우려 사항이 좀 공존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2월에 이제 그 24년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 일론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올해가 이제 굉장히 피보탈,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조금 분기점이 되는 해일 거라고 얘기했고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강한 자신감을 좀 내비치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라는 걸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제약이 많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중국이나 유럽 시장이 상당히 큰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작년도에 유럽에서 판매됐던 국가별로 판매됐던 테슬라의 그 점유율들이 독일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들에서 이제 좀 이제 예전보다 떨어지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 테슬라도 2023년, 24년도 겪으면서 이제 생산량 자체도 이제 성장 그래프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였고 비아디에 대해서도 비아디보다 이제 생산량에 이제 밀리는 그런 상황도 총 생산 대수. 총 생산 대수죠. 대수죠, 대수. 예, 그게 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뭐 지리 자동차를 비롯해서 다양한 전기차 기업들이 좀 이제 저가형 모델들을 내놓고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뭐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신차 비율에서 이제 전기차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 중국의 시장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내수 브랜드들의 강세가 상당히 이제 조금 인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도 올해에 그 이제 저가 모델 한 25,000달러 이하 정도에 되는 모델로 뭐 모델 2라고도 부르고 저희가 이제 Q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모델을 이제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테슬라의 좀 기대점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도지를 통해서 만약에 규제를 풀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 지금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FSD 기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슈퍼바이스드, 그러니까 레벨 2 정도로 운전자가 메인으로 이제 좀 자기가 운전 주도권을 잡고 있어야 되고 제조사가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인데 25년도 6월부터 텍사스 오스틴에서 언슈퍼바이스드 FSD를 이제 출시를 공식적으로 상용화하겠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테슬라가 다 책임지겠다. 이건 이제 레벨 3로 가겠다는 걸 이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이게 이제 진짜 될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장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라는 부분들이 이제 하나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다른 또 볼 부분은 이제 옵티머스 로봇을 아무래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작년도 이제 24년도 10월 10일에 위 로봇이라는 행사가 있었고요. 그때 이제 일론이 이제 사이버캡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로보택시에 탑승하는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지만은 행사에 참석한 분들은 옵티머스 로봇이 곳곳에 배치가 돼서 칵테일을 따라주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공장에서 제조 현장에서 이제 활용되거나 혹은 가정용으로 배치가 될 가능성이 큰데 한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정도의 이제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19,000달러 내외로 해서 이제 좀 원가가 설정돼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이제 만약에 옵티머스 로봇이 좀 이제에 대해서도 이제 올해와 내년도부터 이제 수천 대 이상 생산을 시작을 하고 내년도부터 B2B 판매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BMW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장에서 일부 파일럿으로 지금 로봇들이 조금 간단한 이제 나사 조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휴머노이드 시장을 여는 데 있어서 중국 업체들도 물론 지금 현재 많지만 일론의 이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이 뭔가 역할을 한다면은 또 시장에 또
상당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머스크의 그 스케줄을 보면 머릿속의 스케줄과 실제 스케줄의 격차가 갭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맞습니다. 투자자가 약간 난처해질 수가 있어서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맞습니다. 좋겠어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일론 타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이제 그 ADAS 시스템 그리고 이제 FSD의 등장 그리고 그 이후에 자율주행을 실현했겠다고 말한 게 벌써 뭐 한 3번, 4번이 넘거든요. 네, 근데 매년 이렇게 올해는 꼭 할 거다, 올해는 꼭 할 거다 한 게 벌써 한 3-4번 지나면서 시장 내에서의 반응도 상당히 좀 냉정하게 이제 변했고요. 그래서 일론이 이제 큰 계획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실현하는 능력은 굉장히 강하지만 시간적인 이 시차 과연 이게 언제 실현될 거고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가 그때 반영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일하는 사람이 다 머스크처럼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하거나 그렇게까지 똑똑하거나 그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머릿속에 계산한 시간만큼 딱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증언들 나오는 거 보면 미국에서 FSD는 진짜 많이 발전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미국의 FSD는 정말 많이 발전했는데 반면에 다른 나라는 FSD가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캡 시장이 엄청난데 미국 시장에서 캡 시장이 먼저 열릴 것 같은데 총 캡 서비스 규모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될 것 같은데 그게 세계에 적용되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보지 않으면 조급증 걸려 죽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게 우버도 네. 2010년대에 어떻게 보면 규제를 우회하면서 시작을 한 서비스였잖아요. 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 택시 비즈니스와의 충돌 그리고 인간 노동자가 그러면은 다 실직하는 거냐 드라이버들이 네. 이런 이제 논란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던 것처럼 테슬라나 이제 구글 웨이모와 같은 로봇 택시가 활성화되더라도 이것이 이제 시장에 안착하는 데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일례로 작년에 이제 크루즈라는 업체가 이제 그 GM 크루즈가 이제 그 GM의 투자를 이제 더 이상 못 받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 운행을 하다가 일부 좀 사고가 이제 조금 인명 사고가 이제 22년도, 23년도에 발생하면서 이제 좀 샌프란시스코 규제 당국에 좀 제한을 좀 받기도 했었고요. 저도 이제 샌프란시스코 1월에 좀 출장을 가서 구글 웨이모도 이제 다운타운에서 좀 탑승을 5번 정도 해봤고, 그다음에 FSD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V13 베타로 이제 미국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우버로 이제 에코 옵션으로 이제 부르면 테슬라가 보통 옵니다. 그래서 기사분들에 따라서 이제 FSD 구독을 하고 계신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 3번 정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스무스하게 운전을 굉장히 잘하고요. 하지만 이제 요것들이 이제 실제 우리 이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이제 택시 서비스로 정착되는 데는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그 FSD 옵션을 이제 향후에 제공하겠다는 조건으로 이제 저도 이제 테슬라 지금 타고 있는데 완전으로 사셨어요? 반절로 사셨어요? 이게 900만 원 주고 이제 풀로 샀습니다. 풀로 샀어요. 아우, 근데 아깝다. 지금 인핸스드 오토파일럿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FSD가 적용되는 절대 아니지. 예,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서 미국에서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좀 다른 나라에서도 좀 빨리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일론이 이제 중국이나 유럽 시장에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FSD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려져 있는데 이게 뭐 아직까지는 뭐 이제 공식적인 어떤 발표는 없는 상태고요. 네, 그런 좀 상황입니다. 네네. 미국의 FSD가 잘 된다고 이게 중국과 유럽에 바로 시행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은 맞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문제가 뭐냐면 전기 오토바이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FSD 할 때.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운전자들이 언제 어디선가 어떻게 나타날지 전혀 예측 불가라는 거예요. 운전자들도 너무 깜짝깜짝 놀란대요. 전기 오토바이가 그냥 갑자기 휙휙 나타나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중국에서의 FSD는 그냥 고속도로 안에서 오토파일럿이 조금 더 진보된 그런 거는 좀 뭐 금방 될 수 있겠지만은 그 외에 시내 주행 쪽은 오히려 미국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샤오팽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테슬라를 그러니까 롤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테슬라로 치면은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이제 오토파일럿의 좀 개선된 버전으로 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차선을 이렇게 바꾼다든가 이렇게 끼어들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일부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이제 리뷰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좀 개선됐다. 중국의 어려운 이 도로 환경에서도 잘 작동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의 이제 전기 오토바이 굉장히 조용하고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위험하다, 이런 입장들이 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뭐 오늘 꼭 이 얘기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못 하신 게 있다면요? 네. 지금 일론의 도지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뭐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2기의 뭐 또 다른 승자다, 뭐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진행 중인 좀 활동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작을 막 걸음을 뗀 만큼 앞으로 이 향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트럼프 정부 2기의 어떤 성패, 이런 걸 보시는데 또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이재훈 작가님이 써주신 일론 머스크의 덧지를 보시면, 일론 머스크의 그 지금의 모습이 왜 이렇게까지 구축이 되었는지, 과거 어떤 그 기업과의 활동, 그리고 기업에서의 활동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 일론 머스크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굉장히 어렵지 않게 쉽게 써주셨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이 일론 머스크의 닷지가 도움이 되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일론 머스크와,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시행하고 있는 정부 효율화 덧지, 그리고 그것이 왜 이런 모양으로 드러나게 됐는지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과거 이야기, 그리고 또 앞으로 테슬라의 향후 미래 비전, 그다음 옵티머스, 그리고 사이버캡 등등의 미래 비전이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이재훈 작가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